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냉정해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요구한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만약에 국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설득해 나갈 거냐. 그런데 인권을 보호했습니까? 자유를 신장했습니까? 과연 미국인의 로직으로 미국인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도와야 되고 대한민국이 특별히 대우받아야 된다는 말을 할 때 과연 어떤 서사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재명이 이게 뭐냐 이거죠. 종교의 자유를 지금 강화했습니까? 우리 인권을 신장했습니까?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 세계 표준을 설정했습니까? 자유와 인권과 행복 추구에 대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어떤 서사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승만이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설득해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의 존으로서 그런 외교 채널과 무역 정책을 시연하도록 할 겁니다. 경제학자신데 이승만 연구원 원장을 맡게 되셨어요. 경제학자로서 평가하시는 이승만은 어떤 대통령인가요? 저도 우리 총장님이 저한테 이승만 연구원 원장을 맡아달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게 이제 정치학 하신 분들, 역사 하신 분들이 주로 원장을 맡아왔고, 그래서 이승만 연구가 사실은 과거 어떻게 보면 광복 이전의 이야기들로 되게 서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제의 기적을 만든 어떻게 기초를 세우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시고, 또 경제학적 연구가 부족해서 좀 더 연구원에서 그런 이승만의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어떤 기여를 좀 연구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배제 학당을 나왔기 때문에 이승만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배제 학당 출신이세요? 예, 배제 학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승만에 대해서는 뭐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그 호감을 갖고 접했고. 그때 그러면 가셨던 학교가 배제 학교인가요? 배제 중학교를 다녔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서수환 총장님이 저를 원장으로 이제 이렇게 지명을 하셨는데, 서수환 총장님은 또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이승만의 어떤 발자취 중에 한 끝을 붙잡은 사람들이었다. 학연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연구의 적임자가 저일 수 있다라고 아마 총장님이 판단하신 거고, 저도 또한 기꺼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승만 연구원의 원장이 됐죠. 그래서 이승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유영희 선생님이나 유석준 교수님이나 김명석 교수님이나 최현식 교수님이 전임 원장들이 이제 하신 것들을 쭉 보면서 상당히 이러한 것들이 왜 안 알려졌나 생각이 들어서 원장 된 이후로 이제 많이 알리는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단체들과 협동 그런 세미나도 갖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박정희 기념재단하고 조인트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승만을 알리고 이승만의 위상을 공고하는데 제가 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연구를 더 가열차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혹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없었다. 근데 말씀하신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보통 일반인들 인식 속에 경제는 박정희, 그게 공식처럼 이렇게 자리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반을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경제는 사실 기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밖에는 없는 건데, 사람들이 만든 게 경제거든요. 그런데 왜 그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는가를 추적해 보면 모두 다 이승만으로 올라갑니다. 이승만을 그동안 연구하지 않고 이승만을 폄훼하는 결과 박정희 대통령은 기적을 이루신 분이 돼요. 그런데 기적은 사실은 뭐 기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갑자기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없다. 떨어지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이 어떻게 보면 다져놓은 기초 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셨다. 물론 어떤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루신 경제 성장률, 연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못한 분들이 수두룩하십니다. 그때 성장률이 얼마쯤 됐었나요? 한 5.3% 정도 연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5.3%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서부터 노무현 대통령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5.3%라고 하면 저한테도 굉장히 생소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역대 대통령 중에 그렇게 달성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 정도 성장률을 보이다가 이제 62년, 63년 이렇게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서 10%대의 아주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비극적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시면서 경제를 이끌어가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3단계 도약을 했다고 보면 1단계 제도나 여러 가지 기초를 놓는 단계, 2단계 어떻게 보면 정말 먹거리를 만드는 단계, 3단계는 정말 국제화돼서 국제 경쟁력을 얻게 되는 그런 시장 경제 단계라고 봤을 때 저는 뭐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그러한 단계를 만드신 세 분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도 경제 성장률이 박정희 대통령 때보다 높았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승승장구하는 나라였습니다. 건국이 돼서 90년대까지 계속해서 잠재 경제 성장률이 해가 다르게 올라가는 그런 나라였다가 이제 90년대 이후서부터 한 해가 다르게 계속해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나라고 앞으로는 뭐 1.8% 거의 0%에 달한다는 그런 불길한 예언조차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는 뭘 잃어버렸는가 생각해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승만 연구원 원장으로서 또 경제학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런 발자취를 보듬고 그가 뭘 일으켰고 그걸 뭘 지향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볼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정책이 결정적으로 경제를 이렇게 만드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승만은 거의 뭐 이제 제로에서 1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같은 경우는 1에서 한 10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은 그 10에서 좀 더 이제 경제를 불려나갔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제로에서 1을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뭐 제로에서 2를 만들었는데 0.5인지는 그것도 후세대가 판단해야 못하시겠습니다만은 또 다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장 경제 체제를 선택을 하셨다. 예를 들어 마오쩌둥이 중국을 장악하고 나서 공산주의 체제, 소비에트 체제로 중국을 바꾸는 바람에 엄청난 주기장막 속에서 어둠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택이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수가 있는 측면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그냥 선택을 했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선택을 하고 그동안에 많은 이제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개입을 하고 정부의 개입들을 좋아하고 또 정부가 앞장 나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현실도 정부의 보살핌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시장 경제를 선택했다. 그리고 시장 경제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를 창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었다. 금융제도. 한국은행이 언제 설립됐는지 아시는 분 별로 없을걸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연히 만드셨고 전쟁 나기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나기 일주일 전에 한국은행이 설립됐습니다. 그 몰랐네요, 진짜.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중앙은행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또 그 전에 증권시장 또 여러 가지 금융 은행 그리고 맨 먼저 만든 게 농업은행을 만들어서 지금 농협의 어떤 전신이 되겠죠. 농업은행만 농민들을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일정기 때 고리대금이 횡행하던 농촌 사회를 개혁하고자 노력을 했죠. 지금 다시 농업은행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역사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은행은 농업은행으로 상업성을 충분히 갖추면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금융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농민들에게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또 같이 협력해서 경제 사업을 하고 해서 농협을 만드는 그런 이원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승만 정부 시절에 가져가다 이제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걸 합해서 아예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까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가 다시 지금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이 그 모든 시대를 넘어서 그 참 제도를 만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더 급하게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지금 분리해서 다시 이승만이 만든 제도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이 건국 대통령의 해안 그거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피신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때 했을까? 여러 가지 정치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제도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이제 해안이 빛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당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경제 환경이었죠. 물론 일부는 일정기 때 우리 자본주의가 들어온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맹아적인 성격도 있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만 회사령이 생겨서 회사가 생기고 경제 활동을 시장 경제 논리,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이 이제 일정기 시대였는데 그나마 봤던 유산도 사실은 전쟁 통해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의 폐허를 극복해내는 일만 해도 버거운 일인데 그 극복하고 나서 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그 참 경외스러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를 계속해서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 이승만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지금 생각하면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숨쉬듯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인데 이승만 대통령 그때 당시 그 해안을 가지고 그걸 선택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948년도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이 시장경제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호흡하는 어떤 당위적인 존재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나 봐요. 이승만이 그 처음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는요. 지금도 좌우 대립이 심각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서로 좌우 대립을 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서 이게 경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공산주의까지 포용하는 국가를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취임사를 보면 포용국가 건설의 어떤 일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조차 우리는 포용하겠다. 이승만이 그런 얘기예요. 예. 보통 이승만 하면 강력한 방공 물론 강력한 방공주의자지만 그러나 건국 당시에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들을 뭐 다 몰아낸다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공산주의자도 우리 포용한다. 다만 공산주의자를 막 다 처형하지는 않겠다 뭐 그런 말인가요? 그렇죠. 아니 이제 어디 보면 다만 그들이 행한 행동 그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든지 사상의 자유지만 그들이 매족 매국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매족 행위다. 행위 처벌로 국가의 포용 국가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 뉘앙스가 필요한 아주 고단수의 정치적인 스킬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공산주의가 나빠 그러면 바로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그럼 공산주의자를 처단해야지, 그들을 뭐 죽여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경로인데 굉장히 그거를 이제 뉘앙스 있게 분별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돼서 대통령이 된 것까지의 과정을 보면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국권을 지키면서 민생을 돌보는 그런 대통령이시고 그런 행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가 일관돼요.
왜냐면 그런 원칙에 살아왔고 그 원칙이 그냥 나오는 것뿐이거든요. 거기 안에는 뭐 마찬가지. 개인의 그렇죠.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도 그렇죠. 포함이 되는 거죠.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인정해 주면서도 행위 처벌에 대해서는 어떤 이 일성을 가하시면서 포용을 하시는 그런 일인데 그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조봉암을 내각의 농림부 장관으로 이제 모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정적이었잖아요. 정적 수준은 아니고요. 이게 정적 수준 아니었어요. 조봉암이 이승만하고 뭐 이렇게 같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급이 아니었다. 급이 아니죠. 그 당시는 모든 지도자들은 이승만의 어떤 뭐 후배 내지는 제자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승만과 그 밑에 있는 어떤 급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승만 개인의 리그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리그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권으로 봤을 때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 자기의 자당도 없이 그냥 출마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그게 공산당이든 뭐 촉성이든 한민당이든 어떠한 정파에 관계없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모시자는데 합의를 받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저 해방이 되면서 바로 귀국하자마자 박헌영이 찾아오고 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승만은 그야말로 이 독보적인 존재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조봉암은 이제 그 입각을 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쓰는데 사람들이 그 농지 개혁을 뭐 조봉암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오해가 생겼는가? 물론 이제 맨 처음에 경제 체제를 구축하면서 가장 시급한 게 이제 농지 개혁 문제이기 때문에 조봉암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를 이제 불러다가 한번 네가 한번 당신이 한번 설계를 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농림부 장관을 이제 시켰지만 시키자마자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승만은 당연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농지개혁을 의미했는데 조봉암은 그렇지 않았죠. 근데 그거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독직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조봉암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그 정치적 압력이 와서 입각하자마자 일도 하기도 전에 사실은 자진 사퇴를 하게 됩니다. 독직 사건이 혹시 어떤 거였나요? 그 국회에서 농민들에게 배분하라고 준 예산을 자기 그 관사 짓는데 사용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단체에다가 이제 지원금으로 내려보냄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야당이죠. 그 당시 야당의 엄청난 반감을 바로 예산안 통과하자마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반감을 사기 시작하고 한마디로 공금을 횡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8월 15일 출범을 해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사퇴를 하니까요. 이분이 무슨 뭐 농지 개혁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뭐 맞지 않고요. 또 방향도 틀렸고 그래서 이제 농지 개혁을 시장 경제에 맞춰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공적으로 농지 개혁을 했죠. 이제 그 사태가 그동안에 이 선택이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서 말씀드린 건데 그만큼 사회 환경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실험적인 발언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던 시기였다. 그러나 해안을 가지시고 시장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다는 걸 몸소 경험하신 이승만 대통령은 그 원칙을 버릴 수가 없었고 우리의 경제 체제로서 시장 경제를 선택을 하셨고 강건하게 그 선택을 밀어붙여서 하나하나 제도화를 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행운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토대였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트럼프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국회에 와서 그때 연설할 때 트럼프가 아주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한국 역사를 더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트럼프가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근데 그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방 이후에 그 여론조사한 거를 보면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여건을
이겨내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특별히 시장 경제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한 업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교수님 생각에 이 시장 경제가 좀 어려운 시스템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도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까 뭐 해방 이후에 또 건국 초기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 자본주의 또는 자유시장 경제가 과연 올바른 체제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호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장경제에 대한 비호감이라기보다는 이제 불만이죠. 일단 자본주의 하면 뭔가 차가운 거라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잔인하다. 그리고 승자만 모든 걸 가져가고 돈 버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착취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불렸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 있지 않나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란 말 자체가 사회주의자들이 이 시장경제 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우선 비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그 언어가 생겨날 때. 생겨날 때 캡italism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우선 비하하는 말에서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수성을 증명해 왔고 우리 인권이라든지 풍요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경제 시스템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비하는 말이다 아니가 우리는 이제 쓰게 됐는데 사람들은 왜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갖느냐? 우리가 선하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라고 봐요. 아마 뭐 선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고뇌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고요. 종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는데 이 선의 과정에서 악마적 요소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거를 뺏고자 하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공산주의자들은 겸허하게 그것을 이제 파고들어서 그 악마를 이론화시킴으로써 자기 악마적 근성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론적 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력을 규합하기에 매우 좋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탐욕의 심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탐욕을 가지고 사실 좋은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보다 나은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 탐욕이라는 욕망을 가지고 그걸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채널링하면 또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 남의 것을 뺏는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고 이제 나쁜 쪽으로 발현됐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공산주의가 그걸 악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경제학 원론을 가르칠 때 첫 시간에 10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탐욕이라고 하는 당연히 있죠. 그걸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긍정적으로 발생시키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탐욕적인 사람이라도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죠. 남의 거 뺏지 말아야 되는 거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오랜 인류의 삶 속에서 그 시장 경제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명으로서 갖기도 하고 8조 금법이라고 해서 우리 고조선 시대부터 날아온 어떤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회에서도 갖고 있는 계율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류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또 짐승이 아니기 위해서 그런 계율을 지켜왔고 그 계율을 어긴 이제 주의가 공산주의다. 교묘하게 당신이 다른 사람 것을 뺏을 수 있어. 왜? 저 사람들이 당신을 뺏었기 때문이야. 이런 이제 근본적인 주장이죠. 이런 근본적인 주장은 식민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설득력이 있는 그런 담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피해 의식이 많이 피해 있으니까요. 의식을 공격하는 거죠. 사실은 일정기에서도 그 나름대로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포섭하기에는 그야말로 공산주의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제일 수가 있고 인간의 어떤 적개심에 불을 붙이는 그렇죠. 방향으로. 네. 그래서 일정기 때 독립운동 소위 말해서 이제 무장투쟁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 공산당과 연관돼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연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이승만은 이제 어렸을 때 독립 정신에서도 기술되어 있지만 자립 정신을 통해서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하에서 여기가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가 풍요와 자유와 인권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독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이걸 투쟁을 통해서 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서 저 사람들 짓밟으면서 그 위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게 정확한 독립투쟁인가라고 보면 당연히 전자인데도 불구하고 후자를 요새는 너무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만 공산주의는 그곳을 이제 파고들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직업적으로 공산주의 활동 독립운동인 양 외양을 쓰면서 사실 공산주의 운동을 하게끔 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뭐 박헌양이라든지 뭐 이동희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러시아의 돈을 받고 활동을 했고 그것이 독립운동으로 포장이 되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아주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그러한 이제 악마적 근성에 천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거할 수가 없어요. 어느 형태로든 우리의 인류가 있는 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정체는 여러 가지 변현형 형태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붙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뭐 아니 남녀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그죠?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제가 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그런 기독교인이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우주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 섭리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을 하고 전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병칭할 수도 있지만 어떤 우주의 섭리는 분명히 있다. 그럼 혹시 교수님은 종교를 가지고 계세요? 종교 없습니다. 부종교세요? 네,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꼭 종교인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와 어긋나서 분리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무당으로, 어떤 사람은 불교로, 어떤 사람은 기독교로, 어떤 사람은 무슬림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종교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뭔가 인간이 갈구하는 섭리에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것이 이제 왜곡될 수도 있죠. 폭력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공산주의자도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왜곡된 형태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의 세력을 확대하다든지 또 악을 실천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런 우주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악마적 습성에서 이게 붙어 있어서 우리 인류를 이제 해악으로 끌고 가는 게 언제든지 있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그것도 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깨어 있는 건지 뭐 멸망의 길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이걸 특정해서 제거한다고 그래서 제거되는 대상이 아니다. 뿌리가 남아 있는 한 제거되지 않는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 woke 바이러스라고 아시죠? 그 깨시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wokeism이라고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 일론 머스크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트랜스젠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자기도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그 woke 마인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뭐 전력을 다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다짐을 하기도 하던데 근데 그 머스크가 표현한 것처럼 그게 이 마인드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이 인간의 이 정신을 갉아먹는 어떤 그 바이러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산주의도 있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가다 보면 뭐 어떤 문화 막시즘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남성과 여성을 뭐 갈라치게 한다든지 성별을 갈라치게 하고 지역을 갈라치게 하고 뭐 그런 식의 접근들이 이제 공산주의에서 이게 계속 그 파편화돼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시장 경제는 남의 물건 뺏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부터 출범을 한 건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참 아까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를 더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런 어떤 병리적 현상들이 사라지도록 더 풍요롭고 더 인권이 보장이 되고 더 자유롭고 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시장 경제를 더 철저하게 또 강건하게 만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는 길만이 이런 바이러스들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거짓말한다는 걸 알려주고 또 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징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하는 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너무 급하게 살아왔구나.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겪은 그러한 그 삶의 궤적을 왜 저들이 농단하게 만들어놨는지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승만 연구원장으로서 더욱 또 소명의식을 갖고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왜곡된 역사 중에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시나요? 한국 사회를 공부하다 보면 사실 왜곡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중에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됐다. 특별히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억을 심어주는 방법의 역사 왜곡이 있죠.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 또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한 폄하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 또 조봉암에 대한 정적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정적이 됐죠. 사실은 장면도 이제 부통령으로 나오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웁니다만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하자마자 장면을 특사로 바티칸에 보내서 바티칸으로부터 대한민국 승인받도록 합니다. 외무부 장관도 시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통령으로 나와서 반대 당에서 야당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그럼 이승만과 장면이 같은 반열에 오른 사람이냐 전혀 아닌. 그러니까 이승만은 완전 급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급이 다른 사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승만과 난쟁이들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네. 역사의 왜곡 속에서는 초반부터 예를 들어 갈등 속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서사를 풀어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정적을 제거하는 일로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왜곡들이 많이 있다. 조봉암 문제도 마찬가지. 사법살인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권력을 장관을 시키자마자 그런 독직 사건에 휘말리고 사시였고 기소도 당합니다. 기소당하고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모든 역사가들이 그 사람의 잘못을 보지 아니하고 또 모든 것을 감추고 그리고 왜곡해서 과장해서 칭송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조봉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밖에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사실은 이승만에 관련된 괴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유석준 교수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런 괴담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게 불필요한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왜 거짓말들을 이렇게 하는지 참 안타깝고 그것이 이승만을 폄훼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서사로 풀고 마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철저히 응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자들을 우리가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통칭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역사적인 바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우리의 아버지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후손에게 또 그 후손은 그 후손에게 전달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거짓말장이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혹세무민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승만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승만 죽이기가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고 저는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해서 왜 이렇게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이승만을
죽이려고 이렇게 안달인지 못 죽여서 안달인지 이제 그걸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역사학계뿐만 아니고 문학에서도 그렇고 뭐 윤보선을 재평가하자 이러면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뭐 누구도 비판하는 사람도 없고 재평가하려면 해라. 뭐 최규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러면 뭐 최규하를 다시 들어볼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승만에 대해서만 팩트를 가지고 재평가를 하면 거기에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승만이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을 빼놓고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없듯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이승만을 파괴해야 되거든요. 이승만이 한 행적을 파괴를 해야 대한민국이 파괴되기 때문에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멀쩡히 이렇게 논문을 쓰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대학의 교수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수 가기 전에 어떤 글들을 보면 갑자기 반이승만의 글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대학에 또 교수 임용되기 전에 임용이 되는 교수 임용 되기 전에 막 반이승만 글을 그렇죠. 쓰기 아주 젊었을 거네요? 때는 박사 이럴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쓰다가 임용되기 전에는 갑자기 자기 선언 비슷한 거를 하는 듯한 글들을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학계의 누군가가 지금 세력을 그 안에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산주의자도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좋습니다만은 적어도 당신이 누군지를 밝혀라. 공산주의자들이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게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은근히 빗대어서 사회주의자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가 그렇게 다른지는 우리나라에서만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교수님은 그게 같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다. 비슷하게 보시나요? 수돗물 맑은 물에 똥물이 한 방울 떨어지나 두 방울 떨어지나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사회주의적인 생각, 예를 들어 공동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함께 잘 더불어서 같이 협력하면서 생활하자 하는 이야기와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살자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가 길에 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세금을 통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공산주의 국가일수록 그러한 이제 길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더 그러한 그 일들이 더 성행하는 것을 볼 때 이게 내 일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내 일이다. 인간이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건 내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사회는 분열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또 자기 돈을 안 내려고 하잖아요. 국가 돈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 국가 돈은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뺏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우리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의 영향을 충분히 받아서 그 기독교의 좋은 점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도록 도와준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건국 과정에서 기독교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독립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호국의 과정에서도 기독교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예. 조선 사회에서 헌금의 의미는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인이 어떻게 헌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또 당연히 돈을 내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준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고개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생활했다. 이것이 반시장주의가 아닙니다. 시장 경제 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6.25가 났을 때 그 많은 고아들이 어떻게 보면 돌볼 곳을 찾았고요. 그 어려운 IMF 위기 때
금을 다 모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승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천착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그런 문화가 더 없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국가가 금융위기 와도 뭐 자기 금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돈 더 달라고 데모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맞아요. 요즘에는. 네, 이게 정말 성장하고 하루하루 풍요로워지는 대한민국이 하루하루 어려워지는 대한민국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반대한민국 세력의 어떤 세력 형성, 정치 권력의 강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정책 측면이나 지금 저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교과서적이다. 어떻게 교과서를 써도 될 정도로 교과서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순서에 맞춰서 경제 정책을 쓰는가. 벌써 제일 중요한 농지,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철도라든지 길, 인프라 이런 작업부터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교과서와 싸우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교과서에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지 참 그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도 학계에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학계에도 일단의 공산주의 마르크스 경제학이 뿌리 내리도록 해줬습니다. 사실은 서울대학에도 그렇고 연세대학에도 그렇고 그리고 고려대학에도 또 여러 대학에서 공산주의 강좌가 꼭 열렸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교수로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것을 계보를 이어가면서 그걸 용인해 줬었거든요. 물론 연세대학에도 있고요. 서울대학에도 있고 저도 그런 교육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교수님도 학부를 서울대 나오셨나요? 네, 서울대학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김수행 교수님이 그분도 이제 마르크스주의자잖아요. 마르크스 경제학을 교실에서 가르쳤고 거기에 이제 그 흥미를 갖는 학생들이 대거 공산주의자로 길러지는 그런 경로가 열렸죠. 교수님은 그때 수업을 들으셨어요? 마르크스 주의.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수업을 들으실 때? 저는 뭐 모태 우파라고 해서 모태 우파세요? 네, 우파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그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스스로 독학을 하시면서? 부모님의 영향이 크죠. 부모님의 영향이. 어머님이 이제 함흥에서 내려오셨고 어렵게 그 젊은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북 출신이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았고 또 아버님이 연세대학교 학도호국단장이셨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사고의 경향이 이제 우파적 자유주의적 경향이 매우 강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게 배웠어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학설사 과목을 들을 때 제가 마르크스 관한 턴페이퍼를 썼더니 그 교수가 웰루블라이라고 하는 인도계 미국 교수였는데 깜짝 놀라면서 이런 걸 어디서 배웠냐? 지금부터 잊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 거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계가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 왔다. 그러니까 그분 표현을 좀 약간 좀 이렇게 순화하지 않고 말하자면 어디서 이런 쓰레기를 배웠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죠. 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학설사를 쭉 강의를 하시면서 이 좌익 학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비판적 시각을 갖게끔 가르쳐 주셨고 그게 미국의 주류 경제학으로서 미국의 주요 대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경제학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는 여전히 미국 대학에서도 그런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어떻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경제학 수업을 들을 때 그것이 주류 경제학 중 하나로서 아주 비중 있게 가르쳐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 주류는 아니고 주류는 비주류임은 아니고 자신들도 비주류인데? 인정을 하고 이미 이제 틀렸음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를 거치면서 이론적으로 완전히 마르크스 경제학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경험적으로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러시아의 어떤 러시아 혁명 그리고 소비에트 경제 그리고 여러 그 공산주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경험적으로도 이미 뭐 아까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때 당시 공산주의 나라들이 무너질 때 현실 세계에서요 가장 문제됐던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왜 무너지게 됐던 건가요? 그 공산주의 시스템은? 이 경제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뭐 정책도 언제나 실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 경제는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합니다. 물건값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 내가 잘못 판단해서 물건을 적게 만들었더니 물건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도 물건을 더 만들어내죠. 근데 가격을 통제해버리면 이것이 이제 부족한지 아니면 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계속 오래 쌓여있게 되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체제를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죠. 그래서 가격 통제라고 하는 시스템은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너무나 당연시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과잉 생산이 된다든지 또는 또 부족해서 계속해서 생필품이 부족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든지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졌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교정이 없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경제가 권력화가 돼서 결국은 부정부패가 심해질 수가 없죠. 그 권력을 쟁탈해야지만 경제적 자원 배분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지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막 나눠주죠. 근데 나눠주는데 재정이 이제 파탄이 나고 그에 따라서 나라는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로를 겪게 됩니다. 이런 건 이미 1920년대 다 예언이 됐고 그것이 이승만에게 전달이 되고 이승만은 철저하게 반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제정신이면 상식이 있으면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이승만은 그때 당시 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을 썼던 그 시점이 1923년도였잖아요.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책을 썼던 게 그 당시 이제 하이에크가 노예 얘기를 쓴 시점이 제가 알기로 1940년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하이에크가 공산주의 문제 아니면 뭐 통제된 어떤 경제 문제를 지적하기 20년 전에 이승만이 이미 글을 통해서 그런 비판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아마 미국에서의 삶이 시장 경제가 어떻게 작동되느냐를 알게 해줬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체험적으로 그 경험하면서요. 체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스탈린이 어떻게 보면 이 제국주의적 망상을 이제 다른 형태로 표명을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근로자야 단결하라. 그래서 마치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 속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꿈꿨던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이제 식민지 국가들 또 약소국들 또는 여러 나라들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죠. 그래서 탄핵이 뭐 25년에 됐습니다만 그 전에도 이동희를 비롯해서 이 소비에트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외교 노선부터 시작을 해서 이승만을 타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태들 권력지향적 행태들을 경험적으로 또 봤고 또 이 풍요로운 미국 생활 뭐 1907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재학 중에 있을 때 그때 썼던 기숙사 그때 썼던 집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요새 구글 앱을 보시면 이승만이 기거했던 집 주소
그 주소는 이승만이 대통령께서 저기 거주하셨던 그 집 주소는 재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하버드 캠퍼스였는데 이제 재개발이 된 하버드 건가요? 캠퍼스와 근처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나 보죠. 그렇죠. 하숙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 집은 이제 재개발이 됐는데 그 이승만이 이제 하버드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텀 페이퍼를 제출할 때 선생님 그 주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주소를 찾아가면 아직도 그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글 앱에 보면 1904년 신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04년도 신축. 그 건물 내력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이제 사인을 받을 때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이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아마 좋은 집에 신축에 들어가서 이제 사셨을 것 사시는 같습니다. 하버드 교수님한테 이제. 근데 그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승만이 봤던 풍요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라이프 앤 리버티, 그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보장된 나라, 이게 미래의 한국이 대한민국이 아니겠는가 철저하게 믿고 모스크바에도 갑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도 가보. 물론 그 다음의 일이지만 아마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서 비교사적으로 당부당에 대한 공산당의 당부당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고, 그리고 반공주의자의 철저한 신념과 원칙을 지키신 수 있는 분이셨고, 그것을 다른 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승만 행적을 보면 정말 여행하고 경험하는 걸 좋아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끝내고 난 다음 한국 돌아올 때도 뭐 태평양을 통해서 돌아올 수도 있을 텐데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프랑스, 독일, 그리고 말씀하신 모스크바를 거쳐가지고 열차를 타고 이렇게 쭉 대한민국으로, 그때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뭐 도시에 경유하면서 다 느끼는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도시를 경험하면서 지금 여기서는 이 나라는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여기서 이런 정책을 펴니까 이렇게 서민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다 현장에서 느낀 것도 굉장한 자산이 됐을 것 같아요. 조선에 살다 보면 조선이 최고고 뭐 중국 이외에 나라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한국 사람들은 좀 우물안 개구리 같은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특별히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주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옆 나라인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도 딱 보면 훨씬 더 덜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 소위 과거에 제국을 경험했던 나라를 가보면 뭐 터키에나 뭐 러시아나 이렇게 뭔가 큰 나라를 형성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 몇 년이 1000년이 지나도 상당히 거시적으로 봐요.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속닥하게 살았던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이제 배제학당에 가면서 선교사들과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만남이지 않습니까? 서양 세계, 상당히 서양 세계에서 구체적 지식을 갖고 있는 선교사, 또 종교적으로 상당히 그 신념을 가지신 분, 소명의식을 가지신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을 때 그 충격이 어땠을까? 저는 감히 저는 미국에 첫 유학 갔을 때 그 엘리베이터에 써 있는 그 건축 연도 같은 걸 유심히 봐요. 과거에 왔던 유학생들의 충격이 어땠을까? 그때 조선과 미국과. 그런데 이제 아직 배제학당에 입학하면서 미국 세상은 안 봤지만 새로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신기할 따름이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아마 언어를 빨리 배우게 된 게 정말 목숨 걸고 가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듣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들어봐서 1904년에 이제 한중 한성 감옥에 가시면서 여러 가지 글을 쓰시잖아요. 세계를 보기 시작하고 세계의 문헌을 읽기 시작하고, 당연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소명의식이 아마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돼요.
제가 이승만을 공부하다가 최대 아이러니가 왜 하버드 프린스턴 박사를 했으면 왜 안 남았을까? 그 현지예요. 미국에. 네. 미국에서도 그렇죠. 뭐 프린스턴 박사만 해도 그 당시에 뭐 교수 물론 지금도 생활을 프린스턴 박사라는 거 힘들지만 이승만 당시에는 프린스턴 박사는 정말 더 귀했잖아요. 정말 더 귀하고 네. 미국이 이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잡기는 쉬웠던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만 먹었으면 거기서 이제 교수하면서 또 뭐 가정을 꾸리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편하게. 글쎄. 그게 참 미스터리긴 해요. 그래서 이 소명 의식이라고 하는 게 저는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종교인이시고 철저한 신앙인이셨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사실 이거는 개인적 영달을 바라는, 개인적 권력을 지향하는, 뭐 이승만을 얘기할 때 많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당신이라면 그 위치에서 여기 왔겠냐. 감옥까지 집어넣은 나라를 저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종교는 갖지 않았지만 종교를 갖게 되면 이승만 때문이 아니겠나. 근데 교수님 이런 연구를 하시다 보면 종교에 대해서도 좀 마음이 어떠신가요?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 영역은. 설명이 이거는 종교적 영역이다 이거는. 그죠? 우리가 경제학은 상당히 이성적인 학문이거든요. 철저히 종교를 배제하는 학문입니다. 경제학을 트레이닝 받으면 이게 뭐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뭐 사실은 뭐 이게 과연 가성비가 되는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네.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네. 근데 경제학을 하다 뭐 과학하시는 분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면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느라고 노력하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이승만은 이제 그 부르심 받았다.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승만이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모든 비난이 저는 해결이 돼요. 당신들이 이승만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다는 사람들은 이승만을 흠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물론 이제 핍박을 받아서 바로 이제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서 1913년에 다시 이제 고국을 등지고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참 험한 길을 가시지만 그것도 그렇습니다. 험한 길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뭐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와이에서 평생 살 수도 있고요. 아니 그 독립운동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그 당시 이제 미국 대학들이 스테이트 주립 대학들이 막 커져가고 막 이런 상황이고 교육이 막 필요한 시절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고 하는데 구태여 하와이 가서 구태여 그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시고 그 일들을 하시는다는 게 이거는 종교적 설명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의 복이자 뭐 그분의 소명의식은 뭐 그분의 짐일 거고 그러나 대한민국에 사는 저로서는 이거는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신분이고 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될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유학을 가실 때 선교사들의 추천서를 많이 가지고 갔었잖아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할 때 그 장래희망 쓰는 날에 보면 교역자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도 그 유영익 교수님이 쓴 책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장래희망란에 교역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 패스터잖아요. 패스터. 목사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쓴 걸 보면 기본적인 멘탈리티 자체가 어떤 그 사역자,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사역자, 종교인의 마인드를 항상 탑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한성 감옥에 있을 때도 전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뭐 역사적인 팩트니까요. 그때 뭐 이상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도했던 것도 다 이승만이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 물론 이제 나중에 정치인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좀 사명감을 로서 정치를 대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한성 감옥이 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 뭐 거듭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로 해결이 해석이 되겠죠. 한성 감옥에서의 삶,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몰두했을 때 얻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실된 신앙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하여튼 이승만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굉장히 좋은 일이죠. 공산주의자들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공산주의를 택했고, 그들은 언제든지 공산주의를 버리고 언제든지 민족을 버리고 언제든지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버렸던 그런 모순 역사를 봤을 때 정말 대비가 되는 이승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아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교과서적인 설명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대화를 흘러오게 됐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어쨌든 뭐 경제 전문가시니까 지금 현재 한국 경제를 보면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느끼시는 바, 특별히 뭐 사회주의 아니면 뭐 공산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정책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아까 반교과서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요. 다시 종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 다시 종교. 근데 종교인보다 종교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자로서의 종교를 바라보는 네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험불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거하고 겸허한 거하고, 진정하게 어떤 이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겸허해집니다. 그래서 따라가죠. 근데 이 좀 못난데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남들도 당신만큼 잘한다는 걸 몰라. 예. 그 정도는 다른 사람도 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그 교과서라고 하는 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탄핵당하고 또 새로운 이론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수백 년의 어떤 흐름 속에서 정제된 지식인데 그걸 무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겸허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사실 공산주의자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 섭리의 겸허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한 잘못은 이미 마두로가 했고요. 이미 에르도안이 했고요. 이미 스탈린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봤습니다. 자, 지난 3, 4분기 오자마자 11조의 추경을 13조의 추경을 통해 11조의 어떤 그 쿠폰을 뿌렸는데 4,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다를 거야. 또 또 추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에서 왜 교과서가 중요하냐면 서로 맞물리는 역학관계를 공부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의 섭리까지는 아니지만 경제가 이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그런 작동 원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서 안 맞는다, 튀쳐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르도안이 돈 뿌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돈값이 떨어집니다. 아까 마두로 얘기했죠. 마두로 주식 500% 5배. 마두로 재임 기간 동안에 1913년이죠. 2013년. 2013년에서 2026년 2월 잡혀갈 때까지 그 3선인가 했죠. 3번에 걸쳐서 그 기간 동안에 5배로 주가를 올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주가를. 지금 코스피 많이 올라가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또 이재명도 뭐 5배 올릴 수 있습니다. 5배 올릴 수 있어요. 원한다면 5배 올리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근데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이 먼델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impossible trinity라고 해서 불가능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안 된다. 다른 게 터지게 된다.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게 터지게 두 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가 터진다. 터진다. 네. 이제 환율이 터질 수도 있고요. 물가가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물가와 환율이 동시에 지금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 올라갈 때는 외국인 투자가 막 들어와서 주식을 올리고 그럴 때는 환율이 내려갑니다. 금리도 내려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게 이제 이상적인 어떤 주가 상승의 그게 어떤 모습이다. 합리적인 어떤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이랬을 때 이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도 올라가고. 근데 이거는 올리자고 했잖아요. 공산주의가 왜 안 됐느냐면 가격을 통제해서 안 된다고 했죠. 가격을 낮춰서 안 되는 게 우리 프랑스 혁명 이후에 우유값 낮추려다가 망가졌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낮추려고 해도 안 되고 높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가격은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하나의 신호인데 신호등을 조작하면 교통이 난리가 나듯이 경제에서 이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걸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하면 경제의 자원 배분이 왜곡이 돼서 한쪽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이미 발견한 지가 오래됐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시죠. 예. 이재명은 하잖아요. 예. 에르도안도 그 중앙은행 총재를 3번이나 갈았습니다. 터키예요? 에르도안이? 예. 터키의 중앙은행 총재를 말 안 듣는다고. 경제학자보다 더 경제학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오만함.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보는 아주 특별한 실수. 그러나 특별하지 않은 그 실수. 결과는 너무 당연한 그러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전체 주식 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서서 코스피 5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코스피 간 다음엔 또 이제 코스닥이 갑니다 하면서 지금 코스닥을 또 막 띄우고 있어요. 근데 그 지수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인들은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루가 그렇죠. 다를 거 없이 그냥 외인들은 다 팔고 있는데 그걸 다 기관이 다 받아내고 또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사실 지금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5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정치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치쇼가 끝났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우려스러워요.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서부터 작년 12월까지 외인들은 순매수를 엄청나게 늘려왔습니다. 취임 전까지요. 아니 취임 후서부터 12월까지. 12월까지. 네. 작년 12월까지. 올해 1월은 뭐 했느냐? 이제 정리를 다 지금 정리하면서 다 나가고 있잖아요. 정리하고 있죠. 네. 정리하고 있고 지금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뭐냐면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 그게 이제 투신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기관이 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뒤따라가는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이제 뒤따라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이번에 막 폭락이 온다면 참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투기의 전문가들은 이미 다 손을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 발라먹고 이미 다 떠난 상황이죠. 다 이미 예. 그러니까 참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외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저는 이승만이 외교의 천재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외교하면 결국 한미 동맹이 중요하잖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승만의 한미 동맹으로부터 어떤 걸 또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만이 외교의 천재가 된 이유는 이승만이 하버드나 프린스턴에 다닐 때 무슨 공부를 했는가, 조지 워싱턴한테 무슨 공부를 했는가를 보면 합니다. 미국의 역사, 지금 저희 이승만 연구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버드 시절 수강했던 미국의 식민지 시대 역사를 복원해서 지금 이제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걸 제가 읽다 보니까 미국의 모든 면들을 배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인보다 미국인을 더 잘 알아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외교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런 대응을 할 것인가 이미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역사 속에서 그 방향을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음. 미국 사람보다 미국을 더 잘 알고 미국 사람보다 미국의 행보를 한 걸음 앞서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되신 거죠. 프랑스, 독일 마찬가지로 그러한 세계적인 사건에 대해서 평생 스크래버를 하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발간을 저희들이 할 건데 그거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승만은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철저히 노력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시고 겸손할 줄 알고 계속해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독립정신에도 나타났지만 독립정신과 자립정신에서 국권을 소중히 하라가 독립정신의 6개 신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권을 다시 한번 멍해를 지지 않기 위해서 소중히 하라.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라. 개인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의 국권을 지켜라. 두 가지를 합하면 해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신 분이에요. 인권에 대해서 여아들이 호놀룰루에서 하와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다 걷어들여서 교육시키고 안 된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숙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남녀 공학 학교를 짓는 걸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그 반대하는 거에 열받아가지고 이승만은 그냥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교단을 탈퇴하고 그렇죠. 이제 혼합 그 학교를 세운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럴 정도의 자 인권과 지식과 국권 존중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외교의 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걸 다 풀어낼 수가 있다. 교수님께서 이승만 외교 그 원천이 바로 그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그걸 풀어낼 수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한미 동맹, 당신들이 뭘 생각하는지 안다 이거다. 당신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수긍할 수가 없는 거죠. 국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이승만이 미국인보다 미국을 더 잘 알았다고 하시잖아요. 실제 그 연설 같은 걸 보면 그 이승만이 미국 국회에 가서 합동 연설한 거 연설문에 보면 나도 역시 당신들과 같이 워싱턴, 제퍼슨, 링컨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들의 그 영광스러운 선조들과 같이 내 일생을 이 자유를 위한 싸움에 투신하기로 내가 어린 시절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한국인 애국자입니다. 그러니까 I'm a Korean 그렇게 하지만 but by sentiment and education 그 정서와 교육적 배경에 있어서는 I'm an American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이승만이 그 미국 국회에 가서 연설했던 그 연설문 대목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한국의 측에 있는 어떤 공공 문서에 가면 이게 딱 그 각색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빠져 있고 그 해외에서 이제 발간되는 어떤 뭐 이승만 관련 연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게 원문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안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승만의 그 정신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인보다 더 미국을 더 잘 알았던 사람. 근데 그 이승만이 이해했던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였다고 보시나요? 어떤 정신에 기반한 나라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미국인으로서 성립한 게 그 이승만 노트에 써 있습니다. 이게 네이션으로서 어떻게 이게 미국이 되느냐.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게 만 인종이냐. 당연히 인종이 아니죠. 수많은 다른 인종이 와서 미국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이라고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막 세계인이다. 우리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난 미국인이다라고 할 때 그 미국인은 세계인으로 읽어야 된다. 왜? 미국인 자체가 그렇게 트레이닝 됐거든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뭐 한미동맹 그걸 건드린 거죠. 그 정서를 건드린 거예요. 니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알겠는데 우리의 인권을 저들에게 짓밟히고 우리 자유가 폄훼당하는 걸 볼 수 없지 않니? 이거죠. 난 니들 잘한다. 니들은 그걸 못 견뎌하고 나도 못 견뎌하고 우리가 같이 못 견뎌야 한다. 보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으로서 그 인권이 짓밟힐 때. 인권이 짓밟히고 지금 전쟁 통해서 우리 다 보지 않았느냐.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우리 이익으로 보면 경제적 손실로 이해관계를 따지면 버리는 게 이익일 수 있겠지만
그게 니들이 말하는 국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전 유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득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인들을 설득했던 거죠. 미국이란 이국인은 이거 보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이 당당하면서도 지금 저 아시아 동양 정치인이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네 이렇게 하면서 설득이 됐던 거네요. 그 논리죠.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보면 일단 미국을 모르는데 그 오만함이 극을 달합니다. 뭐 타코라면서 트럼프를 뭐 얘기를 하지 않나. 정말 몇몇의 그 뭐 대변인의 발언이기도 하고 또 총리의 발언이기도 합니다만 잘 설득했다. 저는 이런 오만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외교 선상에서 한 나라의 정상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앞뒤의 맥락을 모르고 얘기했을 리가 없고,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해하신 앞뒤 맥락이라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걸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이해 바탕 위에서 얘기를 꺼냈는데 그거를 그 앞에서 앞뒤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 앞에서 노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잘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첫 방미를 보고 이게 외교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 대단한 오만함이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뜻은 자기의 국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뭐 예의를 갖춘다는 것이 마치 이게 플래터링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고 또 나도 존중받고 상대방의 국권을 존중해주고 나의 국권도 존중받고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인데 저는 그 우리의 대통령께서 뭐 그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했나요? 뭐 아첨이란 말이 나오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뭐 그런 본의는 아니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반드시 제가 읽게끔 배송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권을 중시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송하시더라도 뭐 안 읽겠죠, 그 사람들. 뭐 전 그 제 몫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읽든지 아니든지 뭐 그죠, 말을 물가까지 대다 줄 수가 있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본다면 아마 제 독립정신을 보내드리겠는데, 그래서 외교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기본이 지금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아마 이승만이었다라면 미국의 역사 속에서 트럼프를 자리매김할 거예요. 왜? 미국인들은 역사를 우리처럼 배우질 않거든요. 여러 미국 역사를 가르치는 제가 하버드 노트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미국은 자기 나라를 미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폄훼하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 그 역사의 흐름의 논리를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이 역사를 가르치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들은 과목이 히스토리 10인데 AB로 나눠서 이제 1학기, 2학기 이렇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체가 식민지 시대인데 그 식민지 시대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린란드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끝이 워싱턴이 취임 선서할 때로 끝납니다. 그린란드에서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재미있는 관점인데 우리가 뭐 건국이 아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1948년 8월 15일 건국임을 그 하버드 대학의 채닝 교수와 무호 교수가 그 과목을 가르쳤는데 거기서도 미국의 독립은 어디냐? 워싱턴이 대통령 취임할 때를 기점으로 본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맨 처음은 단군이 아니라 이제 미국은 이제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저도 몰랐어요. 예, 이게 재밌네요. 아무도 왜 미국 사람들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네덜란드 영해에서 뭐 약간의 질문을 던지느냐, 이해를 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 역사의 대부분이 이 그린란드 시작합니다. 그럼 콜럼버스가 아니고 그린란드에서 처음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린란드를 바이킹이 발견을 하고
거기서 일부 정착을 하면서 미국의 북부 지역, 카나다 북부 지역과 교류가 있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전설이 내려온다. 예, 그러면서 이제 썰을 풀기 시작하는 그리고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의 시작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교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럼부스라든지 이런 발견이 이제 아메리쿠스의 발견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트럼프가 말하는 그 그린란드를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질적인 게 아니겠어요? 역사적 서사 중에 하나입니다. 위대한 미국의 역사의 서사 중에 하나가 그린란드에서부터 이 밑에 남미, 중남미까지의 어떤 서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 이게 마치 뭐 돈키호테처럼 외교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맥kin리라고 1800년대 1800년도 말에서 1900 초반까지 미국의 상원 또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계신데 윌리엄 맥킨리, 윌리엄 맥킨리 그 관세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윌리엄 맥킨리가 어떤 일을 했나요? 이제 관세의 왕이죠. 관세 올려서 그야말로 찬반의 중심에 있었죠. 마치 트럼프가 지금 찬반의 중심에 있듯이 윌리엄 맥킨리도 똑같은 그러한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상원의원 재직실에 미국의 관세를 엄청나게 올려서 이제 찬성과 함께 반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밀 설탕은 안 올렸어요. 설탕 세이기를 합니다만 당밀은 수입을 자유화시켜서 관세를 안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생필품이기 때문에 안 물렸고 주로 이제 주석 산업이 그 당시 발전했을 때 유럽, 영국에서도 오는 이런 여러 가지 공산품들을 미국에 생산하게끔 만든 그런 계기가 됐고 특히 주석 산업 같은 거는 완전히 미국이 선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의 어떤 근대화의 초석을 다졌다. 제조업의 초석을 다졌다. 그 이후부터 이제 미국의 산업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물론 이제 관세를 올려서 그 당시에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 뒤에 다시 관세를 올려서 이제 뭐 대공황의 뭐 씨앗이 됐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관세 그 자체보다는 관세 이후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을 트럼프가 알고 있다. 그런 역사적 서술 속에서 트럼프를 이해해야지만 이 정책이 단순히 한마디 하고 끌어내릴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애기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모든 뭐 지식인들이 관세 올리면 너도 나쁘고 나도 나쁜데 왜 올리냐 뭐 마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입장을 표하거나 또는 트럼프를 탁월하고 해서 뭐 폄훼하는 입장을 표하거나 그래서 대응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식의 어떤 이상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외교적 실수를 지금 거의 취임 이후에 연거푸했고 이번에 25% 관세를 맞음으로써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뭐 좌파 언론뿐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도 트럼프 관련 보도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리고 뭐 뉴욕 타임즈나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의 논조를 거의 그대로 베껴쓰기 하다시피 해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를 미치광이라고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돈키호테 같이 어디에 튈지 모르는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인물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트럼프를 어디 뭐 먼 나라 가서 찾을 것 없이 그냥 굉장히 미국적인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굉장히 미국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맥킨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그 남미에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티오도어 루즈벨트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테디 루즈벨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 그 먼로 닥트린을 좀 확장시킨 사람이잖아요. 먼로 닥트린이 뭐 그 남미 그 서반구 쪽에서
미국에 적대하는 강대국의 어떤 군사적인 팽창을 용납하지 않는다 쪽에 그쳤다면 테디 루즈벨트는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개입을 했었잖아요. 뭐 파나마 같은 경우에 실제 군사적인 어떤 침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맥킨리와 뭐 루즈벨트 그리고 뭐 잭슨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또 닉슨도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을 다 종합해서 공부하다 보면 결국 트럼프라는 어떤 21세기를 살아가는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트럼프를 이해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뭘 상징하느냐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광이의 어떤 섣부른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면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서사는 미국인에게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서사 중에 하나이고 그 서사의 끄트머리 속에서 미국인들을 파고들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정책이면서 그리고 이것은 오랫동안 굳혀져 왔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지만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미치광이라고 하는 말조차는 뭐 시원하게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할 수가 있지만 뭐 다행인 거는 우리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불행한 것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것일 수 있겠는데 그걸 떠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호감과 뭐 비호감 이런 걸 떠나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냉정해야 되거든요. 자, 무엇을 했는가? 트럼프가 요구한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만약에 국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설득해 나갈 거냐? 그런데 인권을 보호했습니까? 자유를 신장했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들의 노직으로 미국인의 노직으로 미국인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도와야 되고 대한민국이 특별히 대우받아야 된다는 말을 할 때 과연 어떤 서사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재명이 대통령께서 하신 게 뭐냐 이거죠. 종교의 자유를 지금 강화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권을 신장했습니까? 아니면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룰 속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 세계 표준을 설정했습니까? 자유와 인권과 행복 추구에 대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어떤 서사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지속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해왔던 요구들이잖아요. 아니 그 안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니네들이 Purge and Revolution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이해했다면 그건 상당히 그 어휘력이 부족하신 거고, 그죠? 아니 대통령께서는 뭐 긍정적으로 이해를 안 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재명은 그냥 유야무야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트럼프는 어차피 뭐 한국은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니까 대충 뭐 그때 위기만 넘기고 나면 나중에는 뭐 신경 안 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고정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정이라면 뭐 그 당시 이제 뭐 대한민국이 뭐 누구랑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정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피해자일 뿐이죠. 무능한 피해자다. 이렇게 어떻게 할 생각할 수 없는 있겠네요. 지경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구한마을 시대와는 전혀 다르다. 세계가 우리를 지금 부러워하고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기술의 측면에서 우리 걸 뺏어가려고 할 정도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박사학위를 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만 해도 우리 기술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를 공부했어요. 마치 기술 구걸 외교 내지는 기술 어떻게 기술을 가져오느냐. 근데 그 반대가 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나라는 세계와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지금 망각하고 있다. 거기다 5만 원까지 더하니 나오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를 무시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어떤 공동의 상생했던 가치를 창출해내야 될 나라를 등지고 우리 기술을 빼앗으려는 사람한테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그 나라 말로 하는 사람이 과연 외교의 기초,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국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승만 대통령이라면 지금 트럼프 정부를 상대해서 어떤 외교를 펼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국권을 지키는 입장에서 우리가 나가고 그들의 서사,
미국이 그동안 200년 역사 속에서 전 세계를 끌어왔던 것이 뭐냐?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저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신장해 주는 나라로 우리가 칭송해 왔지 않겠느냐 하는 걸 각인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해왔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냈을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외교를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말을 떴을 때 제가 상당히 긍정적인 컬럼을 썼습니다. 영국 케이스가 바로 긍정적인 케이스인데요. 영국은 상호관세 10%고 항공기 부품 산업에서 협력을 끌어냈죠. 미국은 아직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에는 그동안에 많은 세월 동안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점을 파고들면 세계 공급망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지형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승만이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설득해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존으로서 협력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네트워크로서 아마 한미일 플러스 여러 가지 나라들 멕시코라든지 카나다를 구축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새롭게 거듭나면서 세계의 풍요를 선도하는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우리나라의 풍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채널과 무역 정책을 시연하도록 할 겁니다. 이게 트럼프의 니즈에 맞는 것이고 또 우리의 니즈에도 맞는 것이고 이렇게 상호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이 외교를 펼쳐야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지. 누구를 설득해서 우리의 의사를 관철한다? 그 관철된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 허황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지금 북한 얘기할 때가 아닌데 가서 북한 얘기를 하고 앉았다든가 또는 현재 관세 협상에 있어서 이 관세 협상에서 지금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아무런 협약도 없이 나오는 외교적 실수를 하는 것을 또 거듭하는 걸 보면 이승만은 아마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승만의 첫 번째 아마 이런 컬럼을 썼을 거예요. 아마 이승만 직접 컬럼을 써서 여러 신문 좌우를 떠난 여러 신문에 아마 게재를 할 겁니다.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직접 이승만이었다면요. 그렇게 해서 언론인 이승만으로서 미국의 어떤 언론 지형을 바꿔놓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네트워크가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많이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들과 함께 아마 우리의 니즈와 미국의 니즈가 어떻게 공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을 토론하는 세미나를 아마 저 하와이에서부터 워싱턴까지 곳곳에서 열면서 미국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것이 미국의 어떤 여러 주의 리더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접근과 현재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한미 외교를 할 때도 보면 또 독립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최고 엘리트층과 항상 어울리더라고요. 항상 미국 최고 엘리트층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직접 소통하고 예를 들어서 그때 3.1운동 이후에 필라델피아 한인대회를 할 때도 보면 그 참석자들 명단을 보면 대학 총장부터 해서 각 지역의 핵심적인 미국인들이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그때 당시 어떻게 저런 발상을 했었을까 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가 그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승만식의 외교를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앞뒤를 인과관계를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네트워크를 강하게 가진 거는 이승만이 마치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승만과 어울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어울린 거거든요. 이승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글들을 얘기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듯이 펄벅 여사가 그 뒤에 이렇게 책 속에도 써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강경한 논리를 통해서 미국 조야의 언론인으로서 위상이 공고히 된 사람이고 또 신앙인으로서 또 위상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느 리더도 이승만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러니까 선우를 바꾸지 말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역량을 키우기 전에 마치 깃대어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사람들도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번 있는데 혜택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연예인 찾아가는 거 자기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인기를 어떻게 얻어 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선우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실력과 어떤 영향력 이게 미국 사회에 그만큼 실력과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나라의 외교를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각국에서 그런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실력과 네트워크를 갖고 또 영향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저는 우리 친후에 리그 오브 프렌즈를 지금 이승만 연구원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그런 것도 만들고 또 해외에서도 만들어서 그런 역량을 키워서 영향력이 있는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승만 연구원에서 친후회를 조직하고 계세요? 예, 뭐 저희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그 멤버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뭐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조직들이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시고 각각 한국 사람들이 각 자기 분야에서 해외에서 해외 그 나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키워냄으로써 우리의 역량이 커진다. 그래서 일본의 외교 역량 또 우리의 외교 역량을 비교해 보면 그러한 점이 많이 아쉬워요. 일본 훨씬 더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나 봐요. 뭐 늘 이제 그 외교부에서 얘기하면 뭐 조직도 없다, 예산도 없다, 일본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는지 아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은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외교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이미 포진해 있습니다. 학계면 학계, 정치면 정치, 또 교회면 교회, 뭐 등등이 있고요. 우리는 정치인이 되면 뭐 교회부터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도대체 역량이 어디다 숨겨놨는지 뭐 우리나라는 보석은 숨겨놓으니까 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세계의 어떤 외교에서 강한 나라들의 면면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그건 단순히 뭐 대통령이 혼자서 해결할 건 아니고요. 외교부가 해결할 정도 아니고 우리 각계각층에서의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젊은 분들한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다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을 배우십시오.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독립정시 꼭 읽으시고 이승만을 배우시고 이승만을 따라하시면 이승만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조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여러분 청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승만보다 더 훌륭한 분이 돼야만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이승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모 원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